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46회를 함께한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저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허리가 꺾여라 절을 받았습니다. 조문객들의 위로 인사가 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가슴에 뚫린 구멍을 메워주지 못했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떠났다는 것, 이제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졌다는 것,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향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매캐한 냄새 속에서 저는 문득 남편이 임종 직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저것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 거야. 당신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야. 그때는 무슨 소리냐며 손사래를 쳤었죠.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뭐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걱정 말라고, 아이들이 다 컸으니 이제 편히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복도를 걷다가 구석진 계단 밑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딸 민정이의 목소리였죠. 오빠, 이제 엄마 재산 정리해야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 명의로 된 것들 빨리 확인해 봐야 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숨을 죽이고 벽에 등을 기댄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누나, 지금 그런 얘기하기엔 좀.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나마 망설이는 기색이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려던 찰나 민정이가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좀 뭐가 어때서? 아버지 49제 끝나면 엄마 혼자 저 큰 집에서 뭐하게? 어차피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그 전에 재산 정리부터 해놔야 나중에 복잡하지 않잖아. 그래도 아직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오빠는 맨날 그렇게 우물쭈물해서 문제야. 엄마 정신 멀쩡할 때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나이가 나이인데 언제 치매 올지 모르잖아. 그때 가서 후견인이니 몸이 복잡해지면 골치 아파. 저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남편의 관도 땅에 묻지 않았는데 내 딸이 내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그것도 치매 운운하면서 47회 전 피 묻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울었던 그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 물리며 밤을 새우고 아플 때마다 가슴 졸이고 대학 보내려고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였던 세월. 그 모든 것이 결국 이런 대화로 돌아오는 건가요? 알았어. 누나 말대로 할게. 근데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시끄러워져. 당연하지. 그년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오빠 꼬셔서 이 집에 발 들여놓은 거잖아. 그년, 제 며느리를 그년이라고 부르는 제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20년을 저와 함께 살며 온갖 시집살이를 견뎌온 수진이를 명절마다 제일 먼저 와서 전을 부치고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곁을 지킨 아이를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려 빈소로 돌아왔어요. 영정사진 속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여보. 저것들이 이럴 줄 당신은 알고 있었구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 옆에 다가와 앉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차가워진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온기를 전해주려는 듯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아버님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저도, 저도 아버님이 너무 그리워요. 제가 시집와서 가장 먼저 저를 인정해 주신 분이었는데 수진이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눈이었어요. 조문객들 앞에서 형식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눈물.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힘드시면 언제든 기대세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간 뒤 저는 홀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적막한 빈소를 채우고 있었죠. 내가 이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내가 너무 퍼주기만 해서 저렇게 된 건가?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즐겨 쓰던 서랍장 열쇠를 떠올렸어요. 그 안에 남편이 저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것마저 저 아이들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빈소를 지키는 척하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내가 정신이 흐려진 척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 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어요. 내가 멀쩡하면 저 아이들은 효도하는 척, 걱정하는 척하며 끝까지 가면을 쓰겠죠. 하지만 내가 약해진 것처럼 보이면 저들의 본색이 드러날 거예요.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나를 이용하려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의 진심을, 그리고 20년을 구박받으며 견뎌온 며느리의 진심을. 여보, 내가 한번 연기를 해볼게요. 저는 영정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걱정했던 것처럼 저 아이들이 정말 재산만 보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야 당신도 저도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누군가 빈소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 민정이었어요. 그 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너무 슬프시죠? 아빠가 갑자기 가시다니. 엄마 혼자 어떻게 하세요?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 마세요. 1시간 전에 복도에서 나눈 대화는 온데간데 없이 민정이는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결심이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더 그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꾸나.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연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지에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일부러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집에 가? 엄마, 아빠 방금 산에 모셨잖아요. 민정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저는 못 들은 척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프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백미러로 민정이와 민수가 서로 눈짓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정이의 입가에 스치는 미묘한 미소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창밖으로 스쳐가는 상그늘 사이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진짜 딸이 누구인지 이 어미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49제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용히 제 연기를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멍한 표정을 짓는 연습을 하고 일부러 같은 말을 2번씩 반복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연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제 자식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라면 이 늙은 몸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일부러 냄비를 태웠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경보기가 울릴 때까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며느리 수진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냄비가 타고 있어요. 수진이는 황급히 가스불을 끄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깜빡하신 거예요? 저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끓이고 있었지? 아이고, 찌개를 올려놓은 것도 잊어버렸네. 수진이의 눈에 걱정이 어렸지만 그 아이는 저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잡고 소파에 앉히더니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요즘 많이 피곤하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다시 끓여드릴게요. 그 따뜻한 손길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험을 계속해야만 했어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뒤 딸 민정이가 불쑥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기도 힘들던 아이가 이상하게도 요즘은 이틀에 한 번꼴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죠. 엄마, 요즘 어때?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냄비를 태우셨다면서? 민정이는 걱정하는 척 제 얼굴을 살폈지만 저는 그 눈빛 속에 숨겨진 기대감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시작됐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 응? 아,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저는 일부러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정이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 혹시 요즘 깜빡하는 거 많아? 날짜나 요일 같은 거? 글쎄다. 오늘이 며칠이더라? 화요일인가? 엄마, 오늘 목요일이야. 저는 당황한 표정을 연기했습니다. 사실 오늘이 목요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요. 아이고, 그래. 요즘 날짜가 헷갈리네. 나이가 드니까 일어나 봐. 민정이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태호한테 전화 좀 할게. 잠깐만. 그 아이는 베란다로 나가 통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민정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여보, 나야. 엄마가 진짜 이상해. 냄비도 태우고 날짜도 헷갈려 해. 이거 진짜 치매 초기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정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당신이 아는 병원 있다고 했잖아. 거기 예약 좀 잡아줘. 빨리 검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역시 내 예상대로야. 저것들이 기다리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다음 주 저는 민정이와 사위 태호의 손에 이끌려 큰 병원에 갔습니다. 태호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연신 친절한 사위 역할을 했어요. 제 팔을 부축하고 의사 앞에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증상을 과장해서 설명했죠. 선생님, 장모님께서 요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가스불도 끄는 걸 자꾸 잊으세요.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날짜, 현재 대통령 이름, 간단한 계산 문제. 저는 일부러 몇 개를 틀렸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틀리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적당히 조절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경과를 지켜보시죠.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정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치매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민정이와 태호가 서로 눈짓을 교환하는 것을 저는 고개를 숙인 척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이 아닌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 태호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아, 이렇게 장모님 혼자 계시게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요즘 좋은 요양시설이 많다던데 알아보는 게 어떨까?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엄마 혼자 두기엔 너무 불안해. 저는 못 들은 척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죠. 내가 이 아이들에게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나는 요양원에 버려질 존재에 불과했던 거구나.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 수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수진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어머, 올케. 오늘 병원 가는 거 알고 있었어? 네, 어머니께 들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의사가 치매 초기일 수도 있대. 정밀 검사 더 해봐야 한다고.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기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로 지쳐 있었어요. 올케, 앞으로 엄마 케어 문제 좀 의논해야 할 것 같아.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하자. 민정이가 수진이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귀를 기울였어요. 문 너머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올케, 솔직히 말할게. 엄마 상태가 이 정도면 혼자 두기 힘들어. 우리가 번갈아 가며 돌볼 수도 없고 차라리 전문 시설에 모시는 게. 잠깐요, 언니. 수진이가 민정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아직 검사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벌써 요양원 이야기예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성급하긴. 올케가 몰라서 그래.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올케가 직접 다 감당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수진이의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편찮으시면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는 제가 시집와서 20년 동안 친정 엄마보다 더 챙겨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남이 돌보는 시설에 보낼 수는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옳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옳게 혼자 어떻게 감당해? 감당 못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자식들이 요양원 보내려 한다는 거 아시면. 저는 소파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죠. 20년 동안 구박받으면서도 묵묵히 제 곁을 지킨 아이. 친딸보다 며느리가 먼저 저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이 상황이 너무나 서글프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그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보세요?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다. 그냥, 수진아. 네.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내가 사실은 연기하고 있다고,
진짜 치매가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아니다. 밥 맛있게 잘 먹었어.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밥그릇을 거두어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수진아. 이 어미가 내 진심을 반드시 온 세상에 증명해 줄 테니. 그리고 저 위선자들의 가면도 이 손으로 직접 벗겨주마.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 의심.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정이의 귀에는 치매 확정으로 들렸나 봅니다. 병원을 나서자마자 그 아이는 동생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야. 엄마 검사 결과 나왔어. 역시 치매 초기래.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 하자. 엄마 앞으로 문제 정리해야 해.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족회의. 내 앞으로 문제. 참으로 아이러니하더군요.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것들이 이제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으니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과 수진이가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 식사 자리 같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엄마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 치매 초기래.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하셨어. 저는 밥을 뜨는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민정이가 뜸을 들이더니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통장이랑 집 등기 서류야. 엄마가 지금 상태로 이런 걸 관리하시면 위험하잖아. 내가 대신 보관할게.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평생 모은 예금 통장 3개, 이 아파트 등기 권리증,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 서류까지. 그래, 내가 보관해 줄 수 있니?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정이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마치 먹잇감을 낚아챈 사냥꾼 같은 눈빛. 응, 엄마. 걱정 마. 내가 안전하게 잘 보관할게. 그 아이가 서류 봉투를 자기 가방에 집어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져가거라. 얼마나 더 가져가고 싶은지 두고 보자. 하지만 민정이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의논할 게 있어. 민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에 있던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켜자 어떤 건물 사진이 나타났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외관의 건물. 그 아래에는 실버타운 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요즘 제일 시설 좋다는 요양원이야. 내 친구 시어머니도 여기 계시는데 정말 좋대. 전문 간호사가 24시간 케어해주고 식사도 다 챙겨주고. 민정이는 마치 좋은 호텔을 소개하듯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엄마, 여기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야. 우리가 번갈아 면회 가고 명절에는 집에도 모셔올게. 저는 고개를 들어 민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 민수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수는 제 눈을 피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저도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 엄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저는 쓴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가 낳고 젖먹여 키운 자식이
누나 눈치 보며 저런 말을 하다니. 평생 줏대 없이 살더니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똑같구나. 그래, 민수야. 내 생각이 그렇구나.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조용히 듣고 있던 수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민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옳게, 아까 부엌에서도 말했지만 이건 현실적인 문제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수진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어머니는 아직 혼자 생활하실 수 있으세요. 밥도 지으시고 빨래도 하시고 텔레비전도 보시잖아요. 가끔 깜빡하시는 건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러세요. 그걸로 요양원에 보내는 건 너무 성급해요. 올케가 뭘 알아? 민정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사가 치매 초기라고 했잖아. 점점 더 나빠진다고.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해? 그래서 제가 모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머니 곁에서 돌볼게요. 힘들면 그때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올케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안일에 이래라 저래라야? 민정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수진이의 손이 제 손을 더 꽉 쥐는 것이 느껴졌어요. 권리요? 저도 이 집 식구예요. 2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언니보다 더 오래.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지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언니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머니 요양원 보내겠다고요? 이것 봐, 진짜. 민정이가 험악한 표정으로 수진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황급히 일어나 사이를 막았어요. 누나, 진정해. 수진이도 좀. 너는 빠져. 이 줏대 없는 놈아. 민정이가 동생에게까지 소리를 지르자 민수는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자식들이 내 앞에서 내 문제를 두고 이렇게 싸우다니.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날 지켜주는 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뿐이라니. 결국 그날 밤 가족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민정이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문을 쾅 닫고 나갔고 민수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며 아내 수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아 텅 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거실이 이렇게 넓지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 작은 공간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그저 쓸쓸한 침묵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가죽 노트를 꺼냈어요. 남편이 생전에 선물해준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 민정이가 내 통장과 집문서를 가져갔다. 요양원 이야기도 꺼냈다. 민수는 누나 편을 들었다. 수진이만 끝까지 나를 지키려 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누가 내 재산을 노리는지, 누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지.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더 지켜봐야 한다. 저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수진이가 끝까지 진심인지.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하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이 어미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니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다시 옷장 깊숙이 숨기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심하게 연기해야겠지. 저들이 나를 완전히 무능력자로 볼 때까지.
그래야만 저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테니까. 눈을 감으니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쥐던 그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진짜일까? 끝까지 진짜일까? 나는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진다 해도 그날 새벽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회의가 있던 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민정이가 가져간 서류 봉투 생각에 뒤척이다 결국 새벽 3시에 눈을 떴어요. 부엌에 나가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싶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누가 이 시간에?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 구석에 있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파에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리고 손등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평소에 늘 밝은 얼굴로 저를 대하던 아이가 이 깊은 밤에 혼자서 저렇게 울고 있다니. 저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복도 어둠 속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 시간에 누구한테?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나야. 깨웠지? 미안해. 친정 언니에게 전화한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신우이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치매 초기라고,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근데 언니,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어머니가 진짜 치매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가끔 깜빡하시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요양원에 보낼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눈치챈 걸까?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맨날 누나 편이야. 나한테는 왜 유난이냐고, 어차피 요양원 가시면 편하실 거라고.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 수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지키려고 이렇게 혼자 울고 있었구나.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싸움을 하면서 그래도 나 포기 안 할 거야.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시집 와서 친정 엄마한테도 못 받은 사랑 받았어.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버려. 수진이는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통화가 끝난 뒤 수진이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였구나.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진짜였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수진이의 이름을 수경하라고 잘못 부르기도 했죠. 수진이는 그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주울게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수경이 아니고요. 그 아이의 눈가에는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저 앞에서는 티 하나 내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좋은데 산책 좀 하실래요? 아파트 앞 공원에 벚꽃이 피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벚꽃을 바라보는데 수진이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한테 섭섭하신 거 있으세요? 뭐? 저는 당황해서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없는데. 왜? 그냥요. 요즘 어머니 표정이 뭔가 저한테 말 못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 혹시 눈치챈 건가?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치매 맞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도, 공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수진이의 질문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젯밤에 봤어요. 뭘? 어머니가 새벽에 방에서 일기 쓰시는 거요. 문틈으로 봤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치매 초기시라는 분이 그렇게 또렷한 눈빛으로 글을 쓰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아픈 척 하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싹바싹 말라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연기를 해야 하나? 수진이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믿으셔도 돼요. 저는 절대로 어머니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식이 아닌 누군가에게 제 진짜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 복도에서 들었던 민정이의 대화, 내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의 본심, 그래서 시작한 치매 연기, 그리고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다는 것까지. 그래서 너도 시험한 거야. 미안하다, 수진아.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너까지 의심한 건 아닌데.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진짜인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화를 내거나 실망했다며 돌아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수진아, 괜찮아요. 저 안 섭섭해요.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 저도 알아요. 친자식한테 그런 말 들으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수진이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 아이도 울고 있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진이가 저를 놓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순수하지만은 않았어요. 시집 올 때 사실 이 집이 좋아 보였어요. 남편이 장남이니까 나중에 이 집 물려받으면.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놀라서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아플 때 밤새 곁에서 간호해 주시고, 친정 갈 때마다 반찬 싸주시고, 제 생일이면 꼭 미역국 끓여주시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좋았어요. 진짜 엄마처럼.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의 진심이, 거짓 없는 고백이 제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요양원 간다고 하면 저는 진짜 막을 거였어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아서. 수진이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싸워요. 저 혼자는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20년 전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의 어색하고 긴장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세월과 함께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담긴 눈빛이었죠. 수진아,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 너한테 모든 걸 털어놓으니까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될 거야. 민정이도 태호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야. 너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 괜찮아요. 각오했어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뭔데? 언니네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태호라는 사람, 뭔가 수상해요. 제가 몰래 알아볼게요. 어머니는 계속 연기하시면서 저한테만 정보 주세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둘이서 저 사람들 꼬리 잡아요. 어머니가 당하고만 계실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이 조용하던 며느리가 언제 이렇게 야무진 아이가 되었을까? 그래, 그러자.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끝까지 싸워보자. 진짜 가족이 누군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자.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벤치 위에서 우리는 비밀 동맹을 맺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여자가 탐욕의 눈먼 자들에 맞서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맹을 맺은 뒤 수진이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그 아이는 조용히 민정이와 태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시장 좀 다녀올게요. 수진이는 매일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시장이 아니라 민정이네 집 근처로 간다는 것을. 저는 수진이가 돌아올 때까지 평소처럼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가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밥 먹은 것도 잊어버린 척했죠.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와도 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누구시더라? 라고 묻곤 했습니다. 민수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죄책감인지 안도감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그 비겁한 아들놈. 어미가 정말 아픈 건지 아닌 건지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서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의 차분함 대신 흥분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니, 잠깐 방에서 이야기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까지 건 뒤 그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오늘 알아낸 거예요. 화면에는 어떤 서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신경정신과 진단서, 환자명 박옥순, 알츠하이머성 치매 중기. 뭐야 이게? 저는 깜짝 놀라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으로 된 진단서가? 위조예요, 어머니. 태호 그 인간이 아는 의사한테 돈 주고 만든 가짜 진단서예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이가 급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오늘 제가 언니네 집 근처 카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태호가 어떤 남자랑 만나는 거예요. 몰래 뒤따라가서 들었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의사였어요. 태호한테 봉투 받으면서 진단서는 준비했고 이 정도면 후견인 신청하는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후견인 신청? 네.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려는 거예요. 후견인이 되면 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요양원 이야기를 그렇게 서두른 거구나. 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머니. 수진이가 휴대폰을 몇 번 더 넘기더니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 같은 것이었어요. 이건 뭐니? 제가 언니 핸드백에서 몰래 찍은 거예요. 명절에 언니네 집 갔을 때. 이거 보세요, 어머니. 수진이가 가리킨 곳에는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5천만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그 아래로도 마이너스 숫자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태호가 도박을 해요. 불법 도박. 여기저기 빚이 엄청나요. 도박?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수진이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사 화면이었어요. 건설 자금 횡령 혐의 임원 내사 중 정모 씨 52. 이 정모 씨가 태호예요. 회사 돈 빼돌린 혐의로 내사받고 있대요. 아직 공식적으로 기소는 안 됐지만 조만간 터질 거라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 번지르르하게 웃던 사위놈이 도박에 횡령까지. 그러니까 그놈이 빚을 갚으려고 내 재산을 노린 거야? 네. 언니는 아마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오늘 카페에서 언니도 봤거든요. 언니가 태호한테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돈 얘기만 해? 엄마 재산으로 뭘 하려는 거야? 라고 따지더라고요. 그랬더니 태호가 수진이가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 엄마 재산 건드리는 건 나도 반대야. 그건 나중에 내 몫이라고. 민정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당신 목? 웃기지 마. 당신이 뭘 했다고 몫을 챙겨? 그동안 장모님 재산 지킨 건 누구야? 나라고. 당신 사업 말아먹었을 때 누가 수습했는데? 그건 됐어. 당신은 그냥 입 다물고 내 말대로만 해. 장모님 요양원 보내고 집 팔아서 후견인 신청하면 다 끝나. 그 돈이면 내 빚도 갚고 당신 가게도 차리고 다 해결돼.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의사도 다 섭외해놨어. 진단서 나오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 믿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태호가 흑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가 내 딸이 저렇게까지 당하고도 돈 앞에서 눈이 멀어 있다니. 어머니,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완전히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태호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결국 언니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어머니보다 돈을 선택한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민정이는 태호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눈을 감고 스스로 욕심을 선택한 것이죠. 아무리 사위에게 휘둘렸다 해도 친어미를 버리는 선택을 한 것은 결국 민정이 본인이었으니까. 수진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이 녹음, 이게 다야? 아니요. 더 있어요. 수진이가 다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이건 오늘 제가 직접 녹화한 거예요. 태호가 그 의사랑 만나는 장면. 화면에는 어두운 카페 구석에서 두 남자가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태호의 얼굴과 봉투를 건네받는 의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정도면 증거가 될까요? 수진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될 거야.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일기장을 꺼냈어요. 수진이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적어놨어. 장례식 날부터 오늘까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머니,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저는 수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저것들이 나를 요양원에 집어넣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단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태호가 의사한테 돈 준 증거, 그 진단서가 위조라는 증거. 그게 있어야 경찰에 신고해도 믿어줄 거 아니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이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주고 싶어? 네. 그래도 내 딸이야.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야. 태호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면 아직 돌이킬 수 있을지도 몰라.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그건 어려울 거예요 라는 말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어미 된 마음에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내 어머니,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했을 거야.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저것들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 어미가 끝까지 지켜보고 있으마.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리라. 그날은 아침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민정이가 새벽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밝았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갈게. 좋은 소식 있어. 좋은 소식? 그 말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수진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저도 오늘 집에 있을게요. 시장은 내일 가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함께 있는 게 나았어요. 오전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정이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사위 태호, 그리고 처음 보는 젊은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죠. 남자들은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 실버케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었습니다. 민정아, 이 사람들은 누구니? 저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라고 했잖아. 엄마 모실 곳 찾았어.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시설에서 나온 분들이야. 시설? 무슨 시설? 요양원이야, 엄마.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 시설 좋고 전문 간호사가 24시간 케어해 주는데 오늘 엄마 모시러 왔어.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늘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말씀드렸잖아.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태호가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저희가 직접 둘러보고 왔는데 어르신들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방도 따뜻하고 식사도 잘 나오고 그 번지르르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뱀의 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자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그때 수진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민정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올케는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 집안일이니까 빠져. 상관없다니요? 저도 이 집 식구예요. 어머니 일인데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상해? 올케한테 무슨 상의를 해? 올케가 이 집안에서 뭔데? 민정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언니보다 더 오래. 또 그 얘기야? 지겹게. 올케가 여기 산다고 해서 무슨 권리가 생기는 줄 알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남이라니요.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콧방귀를 뀌며 요양원 직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저 사람 무시하고 어머니 짐 챙기는 것 좀 도와주세요.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수진이가 팔을 벌려 막아섰어요. 안 돼요. 어머니 동의도 없이 이러시면 안 돼요. 동의? 치매 환자한테 무슨 동의를 받아? 민정이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여기 봐. 전문의 진단서야. 엄마가 치매 중기라고 나와 있어. 이 정도면 보호자 판단으로 입소시킬 수 있어. 그 서류. 태호가 돈 주고 만든 위조 진단서였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멍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뭐야 이게? 나 치매야? 저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척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엄마. 치매야. 그래서 좋은 데서 치료받으셔야 해. 민정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차갑고 거칠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나 잠깐. 민수가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퇴근 시간도 아닌데 아들이 왜 이 시간에?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나를 지켜주려고 온 걸까?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습니다. 누나,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잖아. 좀 천천히 하면 안 돼? 천천히? 오빠가 뭘 알아? 이 상황이 얼마나 급한데. 그래도 오빠는 맨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오빠도 찬성한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 발 물러섰어요. 저는 아들의 그 비겁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 좀 봐. 그제야 아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죄책감뿐 저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누나 말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민정이가 직원들에게 다시 손짓했습니다. 어머니 짐 좀 챙겨드려. 일단 옷하고 약부터. 직원들이 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수진이가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안 돼요.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 올케, 비켜. 민정이가 수진이를 밀쳤습니다. 수진이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수진아. 저는 며느리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태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다치실 수 있어요. 이 손 놔. 저는 버둥거렸지만 태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젊은 직원 하나가 제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저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천천히요. 저는 끌려가듯 현관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뒤에서 수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안 돼요. 며느리 주제에 끝까지 오지랖이야. 민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닥쳐. 내가 뭔데 우리 엄마 일에 참견이야? 내가 가족이야? 응? 저는 현관 문턱을 넘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간절한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때가 됐다. 터뜨려라. 수진이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 아이는 제 신호를 알아챘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흰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직원이 제 팔을 잡아 안으로 태우려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고 푸른 하늘. 이런 날 내가 자식들 손에 끌려 요양원으로 가게 될 줄이야. 저는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뒤에서 수진이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차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작은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가 현관 앞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은 더 이상 눈물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좌석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어요. 겉으로는 체념한 노인처럼 보였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민정아. 태호야. 너희가 이 어미를 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거다. 수진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너희의 모든 죄가 담긴 증거를. 저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 풍경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진짜 딸이 있으니까.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은 나눈 딸. 수진이가 반드시 저를 구해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과 흰색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저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태호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민정이는 앞장서서 걸으며 요양원 원장과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저는 일부러 발걸음을 느리게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로비에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곧 저들처럼 될 거라고 민정이는 생각하겠지.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원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수진이었습니다. 민정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전현이 왜 여기까지 쫓아와? 복도 끝에서 수진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따라오고 있었죠. 뭐야, 저 건?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수진아.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찰은 왜 불러온 거야? 민정이가 수진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막아섰어요. 잠시만요. 일단 진정하시고요. 나이 든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민규 씨, 정태호 씨 맞으시죠? 네. 아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태호가 더듬거렸습니다. 형사가 수진이를 바라보았어요. 증거 보여주시죠. 수진이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켰어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카페,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태호, 다른 한 명은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 진단서는 준비했고 이 정도면 후견인 신청하는데 문제 없을 거야. 고마워, 형. 이거 받아. 태호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요양원 로비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이건 조작이야.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수진이가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었어요. 장모님 요양원 보내고 집 팔아서 후견인 신청하면 다 끝나. 그 돈이면 내 빚도 갚고 당신 가게도 차리고 다 해결돼.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의사도 다 섭외해놨어. 진단서 나오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 민정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본인 목소리 맞으시죠? 형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정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그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섰어요. 구부정하게 연기하던 등을 쭉 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한 번도 치매였던 적 없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태호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요양원 직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엄마, 뭐라고 했어?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처음부터 연기였어. 냄비 태운 것도, 날짜 헷갈린 것도, 이름 잘못 부른 것도, 전부 다. 왜 그런 짓을? 너희의 진심을 알고 싶었으니까. 저는 가방 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요양원 오는 길에 몰래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여기에 다 적혀 있어. 아버지 장례식 날부터 오늘까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민정이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재산 정리해야지. 치매 오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 남편관도 땅에 묻기 전에 내 딸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민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정이가 통장과 집문서를 가져갔다. 보관해 준다고 했지만 그 눈빛은 보관이 아니라 탈취였다. 가족회의. 민수도 누나 편을 들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어미를 지키기는커녕 외면했다. 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기장에서 눈을 떼고 민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아, 내가 돈 때문에 엄마를 버린 건 알았어. 민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는. 하지만 하나는 알아줬으면 해. 저는 한 발 다가가 딸의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내가 태호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도 이 어미는 알고 있었어. 민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놈이 도박으로 빚이 얼마나 있는지 회사 돈 횡령해서 수사받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아. 내가 속고 있었던 거야, 민정아. 뭐라고? 민정이가 태호를 돌아보았습니다. 태호는 이미 출구 쪽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도박이 뭐야? 횡령이 뭐야? 아, 아니야. 저 노인네가 헛소리 하는 거야. 믿지 마. 헛소리? 형사가 태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태호 씨, 진단서 위조교사, 사문서 위조, 그리고 건설 자금 횡령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니, 잠깐. 태호가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젊은 형사가 재빠르게 그의 팔을 잡았어요. 도주하시면 곤란합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 여보. 민정이가 태호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그녀도 막았어요. 강민정 씨도 공모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함께 가시죠. 공모. 나는 몰랐어. 태호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민정이가 발버둥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었으니까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저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몰랐어. 태호가 다 한 거야. 저는 그 아이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아. 응, 엄마. 엄마. 내가 진짜 몰랐다면 왜 내 통장을 가져갔니? 왜 요양원 이야기를 그렇게 서둘렀니? 왜 수진이가 막아서는데 밀쳐버렸니? 민정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호가 시켰다고 해도 그걸 따른 건 내 선택이야. 어미를 버린 건 내 결정이었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데려가세요. 민정이와 태호가 경찰에 끌려가고 요양원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거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저한테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는 수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네. 사실 내가 처음부터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시집 올 때 이 집이 좋아 보였다고 했잖아. 장남이니까 나중에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건 제가 공원에서 고백한. 아니,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시집 오던 날 내 친정 어머니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이더라.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요. 이 집 장남 며느리니까 잘 되면 좋겠어요. 그 말투가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서 솔직히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말이야. 저는 수진이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사람은 변하더라. 내가 변하는 걸 나는 20년 동안 지켜봤어. 어머니, 새벽에 내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 들어오지 않고 돌아가던 내 발소리.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 살며시 입을 덮어주던 내 손길. 내 생일날 아무도 몰래 미역국 끓여주던 내 마음. 다 알고 있었어.
저는 수진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너는 이미 오래전에 내 진짜 딸이 됐어. 어머니.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겨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눈물이었죠. 로비 한쪽에서 민수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는 수진이를 놓고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민수야, 고개 들어.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악하지는 않아. 그냥 비겁했을 뿐이지. 비겁한 건 악한 것보다 더 나쁠 때가 있어. 내가 한마디만 했어도 오늘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아들의 머리를 내려다 보았어요. 용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언젠가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수진아, 가자. 집에 가고 싶어. 수진이가 제 팔을 부축했어요. 우리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로부터 3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따뜻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결국 구속되었어요. 횡령, 진단서 위조교사, 사문서 위조. 죄목이 줄줄이 붙어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죠. 법정에서 그자는 끝까지 발뺌을 했지만 수진이가 모은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공모 혐의가 있었지만 태호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인정되어 실형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재판이 끝난 뒤로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한 번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보다 돈이 중요했던 건 아닌데.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그 순간에는 돈이 더 중요했어요. 내 가게, 내 빚, 내 체면. 그것들이 엄마보다 앞섰어요. 지금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민정 올림.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밉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이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래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47년 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로 태어났던 그 아이인데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민수는 달랐습니다. 요양원 사건 이후 그 아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퇴근 후에 집에 들러 저를 살폈고 주말에는 수진이 대신 장을 봐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제가 사올게요. 엄마, 병원 가실 날이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저도 그렇고 민수도 그렇고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또 무릎 꿇고. 저 진짜 죄송했어요. 그동안.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누나한테 휘둘린 게 아니에요. 제가 비겁했던 거예요.
엄마 편에 서면 누나랑 싸워야 하니까 귀찮아서 피했던 거예요. 엄마가 힘드실 때 제가 곁에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다를게요. 진짜요. 엄마 곁에 있을게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 늦었지만 안 온 것보다는 낫지. 민수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50이 넘은 아들이 어린애처럼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도 내 자식이었구나. 비겁했지만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내 자식. 그리고 수진이. 그 아이는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3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 안부를 물었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고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그냥 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 에이, 또 그러시고. 수진이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수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줄 게 있어. 네. 뭔데요, 어머니? 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정이가 가져갔던 바로 그 서류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돌려받은 것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지? 이건 어머니 집문서하고 통장이잖아요. 그래. 저는 그 서류들을 수진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내 거야.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어머니,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민정이는 내 재산 때문에 어미를 팔아먹으려 했어. 민수는 비겁해서 어미를 지키지 못했고, 하지만 너는 달랐어. 어머니, 너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지켜줬어. 요양원에 끌려가는 순간까지 내 편에 서줬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좋은 거예요.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저는 수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이건 언니랑 오빠한테도 줘야 해요. 어머니 자식들인데. 민정이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온 건 맞아. 하지만 자식 노릇을 안 했어. 아니, 자식도 아니었어. 어미를 돈으로 팔아넘기려 한 사람한테 줄 재산은 없어. 그래도 민수한테는 조금 남겨둘 거야. 그 아이도 잘못했지만 뉘우치고 있으니까. 저는 서류 봉투를 수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내 거야. 거절하면 이 어미 마음이 더 아프다. 수진이가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마운 건 나야.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었어. 고맙다, 내 딸아. 창밖으로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나란히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하얀 눈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평생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게 해드릴게요.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믿는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틀렸어요. 피는 그냥 피일 뿐이에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딸은 돈 때문에 어미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는 목숨 걸고 어미를 지켜주었어요. 누가 진짜 딸입니까? 대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것도, 병들어가는 것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왜냐하면 제 곁에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 수진이가 끓여준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그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었죠. 여보, 자식들 때문에 고생할 거야. 미리 대비해. 그 말이 맞았어요. 자식들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 끝에 저는 진짜 보물을 찾았어요. 바로 수진이라는 보물을.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세요.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당신의 진짜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았다면 절대 놓지 마세요. 그게 제가 72년 인생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창밖에 눈이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하얗게 덮인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